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시위가 과격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우려했던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폭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야를 비롯한 여론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토요일이었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이른바 민중 총궐기 투쟁 대회에서 사실 굉장히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일부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다, 또 일부에서는 과잉 폭력 진압이다, 이렇게 여론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먼저 김 대변인, 이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그야말로 뒤엎겠다고 하는 불법과 폭력 시위였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또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기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자유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그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네. 저는 이 시위의 목적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이 시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시위에서 나온 구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또 통진당 해산 반대, 또 이석기를 석방하라, 뭐 이런 등등의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민생이라든지 경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호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대회 이름도 민중 총궐기 대회예요. 민중이라는 말을 이제 정말 수년 만에 다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뭐 민중 벌기 대회가 아니라 민중 봉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과잉 진압이 아니냐 경찰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찰력, 공권력에 대한 그 심한 그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진격하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하면서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는데 네. 공권력이 어떻게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언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근간부터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건이다. 이거 외국 같으면은요, 쇠파이프 들고 경찰을 폭행한다. 미국 같으면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김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방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 하에서 집회 시위를 허용받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말 노동법 개혁이랄지 쌀값 문제 등 우리 농민들 대규모로 이번에 집회를 농민대회를 했는데, 결국은 민생에 대한 절박한 절규의 집회 시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대회도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 시위였고, 일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이석기 석방 등의 그런 구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전체의 집회의 흐름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 이렇게 집회였는데 불상사가 전혀 없을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부 당국에서 사실은 대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bon양하기 위한 노력은 실제 정부가 하지 않고 맨 처음부터 엄단하겠다, 불법 필벌의 원칙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부터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사용을 하고 차벽을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시위라는 것은 또 현장에서 부딪히면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위는 제가 볼 때 물론 폭력적인 시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부의 경찰의 대응이 첫째, 이런 물대포 또 차벽 설치 등으로 과격 시위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도 경찰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언급을 주셨는데, 이번 이제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 사실 60대 백모 씨가 이제 물대포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지금 이제 중태에 있는 것으로 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누군가 이런 다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위를 주동한 사람, 기획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강목을 준비하고 또 뭐 접이식 사다리를 준비하고 말이죠. 밧줄을 준비하고 이것은 완전히 정말 정말 그냥 놔뒀으면 청와대라도 쳐들어갈 이런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한 그런 게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대포를 쏜 것인데 공권력이 불법 시위,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분이 다쳤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백모 씨라고 예. 하는 분이 그것은 저는 철저하게 시위를 주동하고 기획한 사람들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가 난무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다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듯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그 시위를 주동하고 불법 시위를 강행한 그 주최 측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물론 물대표를 공권력으로 정당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대포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에 맞게 사용해도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약자 또 임산부 아니면 어린이들 시위에 참가한다면은요. 제가 볼 때는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 가담하고 또 시위를 주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분들을 이런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시켜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불법 시위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불법이 아니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왜 폴리스 라인만 정확히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낮에 어느 정도 저희 시위한 것은 평화적으로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갔고 청와대로 진격하고 또 거기 그 시위를 주동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서울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라. 이것이 평화 시위를 위한 구호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건 너무 끔찍한 구호 아닙니까? 정치 선동이죠. 그리고 그날은 다른 날도 아니에요. 또 논술고사를 보려고 서울의 많은 그 수험생들이 학교를 네.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교통이 막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행복, 민생을 위한 시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시위가 불러온 참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설령 불법 시위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위 진압을 해야 된 것이지 폭력적으로 진압을 공권력이 한다든지 과잉 진압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적이고 사실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 강경 과잉 진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백남기 농민 어르신이 사실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고 네, 68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영상을 보셨겠지만 물대포를 직접 얼굴에 직사를 해서 맞는 순간에 뒤로 이렇게 벌렁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졌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들이 그 시위자들이 그 백남기 씨를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고 20초 이상의 물대포를 직사를 계속 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위법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고 심지어 살인적인 이 시위 진압이 아니냐. 경찰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의 책임을 경찰이 잘못한 부분의 책임을 시위 주동자가 오히려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거꾸로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비례 원칙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비례 원칙에 어긋난 또 불법적인 이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부터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사과 표명, 유감 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시위자가 잘못한다고 해서 폭력 진압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폭력 네. 진압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백남기 이번 어르신은 이 불법적인 시위 도구를 지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밧줄을 잡아 끌면서 경찰차를 뒤집어 전복하려는 그런 시도에 가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물대포를 7m 거리에서 맞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물대포 사용이랄지 차벽 설치 자체가 어떤 그 비례 원칙,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응급한 상황에서 설치가 되고 또 시위를 막기 위해서 네. 하는 모르는데 하루 전부터 경찰은 사실은 강경 진압할 것이다. 또 강경 시위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강경 진압 방법을 착착 준비를 네. 했기 때문에 결국 무리한 진압 계획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유를 떠나서 일단은 허가가 되지 않은 집회였고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113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50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참 굉장히 과격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폭력 시위 자체를 정당화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폭력 시위는 없어야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폭력 시위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 방법이 오히려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같은 폭력이 부딪혔으면 정부가 더 잘못이 있다는 공권력의 문제가 더 크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것은 거죠. 저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 불상사는 폭력 시위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죠. 그것이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야당의 문재인 대표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문재인 민정수석은 지금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 만큼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 이게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일 당시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옳은 말씀이세요. 이것은 폴리스 라인을 무너뜨리고 또 폭력 시위를 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네. 일이고요. 그리고 그 백 선생이 크게 다친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원인 제공은 역시 폭력 시위입니다. 그런데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탓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법과 우리나라에서 질서와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 공권력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것에 그 공권력이 무릎을 꿇으면은 우리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 시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국가가 정부가 경찰이 평화적 집회 시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네. 신뢰관계를 구축할 책임이 먼저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먼저 방어벽을 쌓고 물대포를 준비하고 결국 폭력 시위를 결국은 맞을 준비를 착착하면서 강경 일본도로 진압하겠다는 정부 계획부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결국 상호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폭력 시위가 정당화돼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정부가 결국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결국 정부가 네.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부가 인식을 네. 해야 되는데 결국 정부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결국 탓하는 게 난 탓이고 국민 탓이고 폭력 시위하는 시위대의 탓이다. 결국 모든 것을 시위대 탓으로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시위 문화가 개선이 되고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아주 그런 잘못된 부분에 시위 대해서는 문화죠. 그런 폭력 부분에 시위에 대해서는 의해서 일어난 불상사는 폭력 시위 주동자가 제대로 된 책임을 대처가 져야 필요하다. 됩니다. 잠깐만요. 대체가 그렇다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지금 지난 주말 그 시위가 전에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전에 없이 시위 양상이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또 진압하는 양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 진압으로 됐는데 김 대변인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강한 집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시위가 좀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번 그 뉴스를 보면서 불법 폭력 시위 뉴스를 보면서 또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광우병 그 사태가 결국은 그 시위에 가담했던 그 시위 주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은 다 허위로 밝혀졌고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통진당도 해산됐고 또 지금 이제 역사 교과서, 역사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정 교과서로 이제 지금 전환하는 이 시기에 무언가 모든 거기에 시위 참가자들이 다 좌파라고 저는 절대 네.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를 주동한 그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전교조라든지 특정 단체들은 이것이 하나의 그 좌파들을 집결하고
단결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던 게 아닌가. 어떤 이념 그렇죠. 그렇지 장이었다. 않고서는 대통령 퇴진과 이석기 석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순수한 농민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좌파 주동 세력이 이런 그 선량한 시민과 국민들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악용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 주동자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었고, 네. 아니 밧줄과 사다리를 저도 이야기할 준비하는데 수 있는 네. 기회를 좀 공권력은 주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거는 공권력이 아니죠. 자. 공권력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를 하는 것이 공권력입니다. 저는 네. 오히려 백주 대낮에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지 못한 공권력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오히려 비판하고 싶은 네. 심정까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광우병 사태로 남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광우병 때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지 않았으면은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입해서 지금 현재 먹고 있을 겁니다. 그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가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정부가 뭐 국정교과서 문제도 일방적으로 지금 아무리 야당이 아니다고 해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 노동계약 문제, 노동법 문제 등도 보면은 90% 이상은 지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의 삶이 지금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위험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이고, 농민들은 쌀값 문제 때문에 쌀값이 지금 남도 지방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20년 전 쌀값하고 같이 됐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분출구가 이렇게 서울에 대규모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그런 합법적인 집회 시위 자유를 허가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네.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고,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를 대하는 그런 자세, 전향적인 자세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나쁜 것 엄단하겠다, 지금 정부 자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된다.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근데 왜 야당 의원님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번에 2008년도에 있었던 광우병 그 쇠고기, 그러니까 광우병 그 시위를 왜 두둔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폭력 시위도 왜 두둔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통진당 정부가 해산 반대, 잘못됐지 않은 이석기, 부분을 잠시만요, 제가 잘못됐지 않은 얘기하겠습니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이석기 것이죠. 석방까지 네. 이렇게 하는데 왜 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은 묻지마 연대를 하고, 또 폭력 시위가 일어나면은 묻지마 시위 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라든지 뭐 한중 FTA와 관계없이 폭력 시위를 심하게 벌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지금 본질이에요. 예. 예,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났고, 공권력과 또 많은 그 시위 대중이 충돌하게 됐고, 이것이 시위의 본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위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는 겁니까? 시위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수긍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기 그분들이 때문에 시위의 시위 내용을 내용에 알려고 대해서 했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 왜 대통령 시위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시위를 아니, 하면서 국민들이- 민생을 책임져라,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 얘기를 국민들이 동시에 할 왜 수 있겠어요? 시위를 저는 하는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수용 못 하겠다. 언로가 막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혀 지금 있죠.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투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 정부가 들으려 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방금 언로가 막혀 있는 세상 같으면 이석기 모르는데 전 의원 어떻게 쇠 석방하라, 파이프를 들고 소통을 하지 이석기 않습니까? 석방하라 그 이야기, 그 문제는 굉장히 일부에서 지역적인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집회의 성격,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절규하면서 민생을 보장하라는 그 절규하는 집회의 성격을 이석기 석방하라는 그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말 한마디로 뒤집어 하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니 경찰 모든- 버스에 잠- 불을 붙이면서 어떻게 들어보시죠. 소통을 하자 그래요? 잠깐 들어보세요. 그건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근혜 정권 퇴진이 그게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시위할 때는 그런 그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위자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 퇴진하라면
과격해지면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는 말로 하라는 게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 어떻게 부분에 스파이크 대해서까지 일일이 네. 용어까지 규제하고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라.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네.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그것은 너무 예. 사실은 정부가 소통을 제대로 하면 집회츠 이런 주최 문제가 예. 안 근데 이제 생기는 거죠. 사실 더 우려되는 것이 이제 다음 달 5일 날 2차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쟁점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시각이 워낙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 날과 같은 또 폭력 사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려되는데 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부여한 그 자유를 악용하고 활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을 뒤엎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통이 막힌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가 과잉이죠. 그 자유를 악용하고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짓밟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죠. 지금 뭐 SNS가 막혀 있습니까? 언로가 막혀 있습니까? 할 말 다 하잖아요. 대통령 욕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정치인들 얼마든지 욕할 수 있잖아요. 말로 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경찰차에 불을 붙이고 말이죠. 과격 사다리 차를 시위는 안 된다. 이용하고 횃불을 들고 네. 과격 시위는 이것은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러면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그런 자라나는 말씀. 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네. 저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일단 잘못된 주장을 시위 문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뿌리내려서는 안 된다 합법의 생각합니다. 틀 내에서 합당하게 주장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2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뭐 야당에서도 2차 집회를 한다면은 평화적으로 또 법에 맞게 집회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도 근데 노력을 해야 돼요. 정부가 예를 들면은 무조건 정부만 옳다. 불법 시위자는 다 처벌하겠다. 뭐 아까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서 정부는 잘못을 전혀 시인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도 하지 않으면서 말을 잘 들어라. 우리 정부는 무조건 옳다. 이런 태도로 한다면 또 이게 과격 시위로 될 가능성이 되풀이될 있기 수밖에 때문에 없다. 정부가 일차적인 그래도 서로 맞부딪힐 때는 공권력을 운영하는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먼저 취하고 또 시위자들도 평화적 집회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측의 신뢰가 쌓이지 신뢰가 쌓여야죠. 신뢰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2차 집회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소통도 좋고 다 좋은데 폭력 시위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권력이 사죄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다른 많은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을 오히려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예. 서로 결국은 정부와 이 시위자 간에 신뢰가 쌓여야 되고 신뢰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경찰은 시위자를 믿지 못하고 폭력 시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차벽 설치하고 이를테면은 물대포 준비하고 또 시위자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할 것이다.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을 운영하는 정부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순서죠. 알겠습니다. 좀 한 그게 발짝 순서하고. 한 걸음씩 뒤에서 신뢰를 네. 서로 형성하고 네. 그 신뢰 관계는 정부가 먼저 첫 발을 떼는 게 먼저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폭력 시위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폭력이 알겠습니다. 절대 두둔할 네. 수가 없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의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계속된 여야 양당 대표의 거듭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이제 우리 야당 또 특히 이제 야당 문재인 대표께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야당의 입장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농어촌 의석수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는 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300명 의원 수를 지키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뭐 이율배반적입니다.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농촌 유지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300명의 의석수를 지키기로는 여야가 이미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어촌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도 농어촌의 그 대표적인 정말 농어촌 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표적인 정말 의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소드립니다. 농어촌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해주시면은 여야 간에 아마 여야 지도부 간에 굉장히 협상이 빨리 끝나는 돌파구가 문제입니다. 될 이게 것이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비례대표를 더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의원 정족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 18세로 내리자, 또 투표 시간을 또 연장을 하자. 이것은 의석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문제를 네.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오면은 여야 간의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이제 그 지역구가 현재 246석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농촌 선거구 문제랄지 또 꼭 필요하게 늘려야 될 통합시 문제랄지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7석이 필요하다.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거죠. 그래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의견 접근 어느 정도 본 건데 문제는 그럼 7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방금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신 이야기고 저희 야당은 좋다 그럼 비례대표를 줄이겠다. 네. 근데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저 비례대표가 전국적인 명사, 전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선출이 되는데 지역에서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선출이 되게면은 지역의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당은 지역주의도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그러면 비례대표를 줄이겠다. 그 양보를 한 거예요. 줄이되 네. 방식은 좀 권역별 바꿔보자. 비례대표를 하자. 그랬더니 그게 안 받아줘서 이병석 위원장이 절충안을 냈어요. 그래서 반절만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수 반절만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자. 그렇게 하고 김무성 대표는 거기다가 국회 선진화법이 문제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을 하자. 그래서 야당이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수용을 했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안 받아준 거거든요. 안 받아준 건 뭐냐? 친박이 중심이 된 새누리당 최고회의인데 결국은 친박 중심이란 것은 청와대 입장을 반영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부를 한 것이죠. 어떻게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발표해야 될 네, 어떻게 상황이 보십니까? 굉장히 아니다. 입장 차이가 오히려 엇갈리는데요. 청와대가 아니었으면은 전혀 네. 사실과 다른 정말 말씀이신데. 그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게 깨진 거죠. 협상 저희는 대표가- 전혀 비례대표를 아니고요. 네. 비례대표를 줄이겠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 줄이겠다. 비례대표를 분명히 그런데 권역별 줄이겠다. 비례대표를 하자는 줄이는데 거죠. 방식을 권역별 좀 비례대표를 바- 하자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대표를 분명히 줄이겠다고 반절만이라도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제가 거죠. 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아니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절만 정해진 하자는 목소리가 거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은 대표님과 원내 지도부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예, 말씀.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연방제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연방제도 아니고 작은 나라인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은 훨씬 많은 의석수가 있어야 그게 실효가 없다. 그럼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네. 뭐 한 7명 정도 의석수 늘리는 거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소지역주의를 훨씬 강화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아니면 강진이나 뭐 임실에서 어느 사람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내세울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 그리고 우려된다. 연방제가 아닌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요.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혀 실효성이 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석패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는 농어촌 지역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줄이자. 나는 대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지역주의 완화하는 뜻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이죠. 비례대표를 영호남에서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은 권역별 농어촌 비례대표를 지역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권역별 지금.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영호남에서 일테면은 영남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한 20% 되면은 비례대표를 하면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상징적이라도 몇 명이 나올 진출한다. 수가 있는 예. 것이죠.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10%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야당은 거예요. 좋겠죠. 하지만은 열리는 건데 그걸- 비례대표 그러니까 군소정당은 하지 말자.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군소정당은 지난번에 통진당처럼 국회의원은 한 4-5명 뽑아놓고 지역구 의원 수는요. 그 다음에 비례로 한 10명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는 완전히 군소 정당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 국회의원은요, 저는 그 지역구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례대표가 뽑혀야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는 완전히 네. 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비례대표제 자체에 그렇죠.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네요. 비례대표제 지금 현행 방식이 새누리당에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데 이 현행 방식이 선거 비례대표제 문제점은 제대로 비례대표의 그 지역의 그 득표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예. 이야기했잖아요. 영남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호남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그 인사는 지역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또 지역의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비례대표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보다는 훨씬 진을 좋은 보한 거예요. 거다. 현행 비례대표는 사실은 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논란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권역별 비례대표 비례대표자가 하면은 그게 훨씬 보완될 지역 수 있다. 밀착형 비례대표가 되는 거죠. 지역 밀착형.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테고요. 사실은 이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또 신인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아우성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풀어갈지 한 말씀만 좀 빨리 해주시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권역별로 한 두세 명 뽑아가지고는 지역 감정을 더 노골화시키고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결론 삼아 예. 드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야당 지도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결심만 하시면은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도 빨리 끝날 수 있다. 너무 비례대표에 목을 매신다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에 목을 맨다든지 이러면은 한 발짝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지역구 그 대표성 지켜줘야죠. 지금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농어촌을 그냥 죽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이 없는 투표 연령 인하라든지 하향 조정이라든지 또 투표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제발 들고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개로 취급해야 된다. 가야 될 길이 먼데요. 이거 네. 빨리 해야 됩니다. 12월 15일까지 우리가 합의를 안 하면은 정치 신인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사실 저의 지역구도 경기도에 있습니다만은 네, 변동이 올 가능성도 지금 있어요. 빨리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새누리당의 불리한 제도는 일치하지 않겠다. 선거 연령 낮추는 것도 지금 세계적 추세인 거고. 네. 고등학생들이 또 가서 투표하는 것도 문제가 선거 있잖아요. 그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연장하는 것도 새누리당도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늘릴 거냐 이 문제인데 우선 그 제가 볼 때 새누리당에서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에 결국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150석 거대 여당 야당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유지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한 석이라도 부족해서 150석이 안 되면 어쩔 거냐. 이러한 그 걱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8대 때는 새누리당이 160몇 석 아니었습니까? 지금 152석. 이 거대 여당이 한 석도 네. 주지 않으려는 몸부림. 어떻게 보면 오만이죠, 오만. 이것은 정말 그 야당과 국민에 대해서 새누리당 그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고 정말 대표와 원내대표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네. 협상하면은 내일이라도 바로 야당과 협상에 응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타결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선거에 알겠습니다. 이겨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근거인데 그것을 아니 부정하시면은 제도가 뭐 불합리함에도 어떻게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산석도 뺏기지 않겠다. 네. 이건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사정이 있겠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